그 자세하게는 그 회신에 보면은 거의 연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영국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강의가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 몇 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그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고 이제는 데이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요. 좀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아주 쉽게 비즈니스를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룰렛이라는 게임인데요. 카지노를 가보셨거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룰렛이라는 게임은 0에서부터 36까지 37개의 숫자에 하얀 배팅을 해서 하얀 볼이 들어가면 배팅한 사람이 돈을 따는 게임이죠. 정확히 확률이 이제 37분의 1입니다. 그 37분의 1 확률을 갖고 돈을 배팅을 해서 100억을 벌 수 있을까? 운이 좋으면 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이용하면 실제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조셉 제거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요.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영국에서 이제 방직 공장 기술자로 오래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직 공장, 공장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는데 나름대로의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특정 부분이 마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1873년도에 카지노를 방문합니다. 카지노 오픈한 지 한 10년 된 카지노를 갔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카지노의 기계들이 노후가 됐을 거잖아요. 틀림없이 이 카지노에 있는 기계들도 노후돼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카지노를 방문했을 때 직원 6명을 고용해서 갔습니다. 그 직원 6명을 카지노에 있는 룰렛 기계 하나당 배치시킨 다음에 계속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 기계에서 어떤 숫자가 몇 번 확률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 직원을 갖고 6일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6대에 있는 룰렛 기계 중에서 5대는 모든 게 다 37분의 1의 확률로 다졌어요. 근데 한 기계만 약간의 마모가 생겨서 평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기계만 약간 1이라든지 6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확률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룰렛 기계에 가서 4일 동안 집중 배팅을 해가지고 딱 100억을 벌고 카지노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자기 지식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 이 사람은 불법적인 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 당시에도 카지노에서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따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조사하려고 여러 번 보고를 했지만 사기도 없었고 불법적인 것도 없었고 합법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면 데이터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비즈니스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하고 그 원석을 보고 어떤 다이아몬드를 만들 것인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하고 커팅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판매하는 그 과정이 데이터 비즈니스하고 똑같습니다. 용어도 똑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튜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 어떤 데이터 중에서 뭘 하나를 찾아서 손쉽게 이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벌 수 있는지 1조를 벌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지 않나요? 아니면 천천히 괜찮나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운송 시설에 대한 데이터들인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통신사에서는 내가 차를 갖고 다니는지 버스 타고 다니는지 걸어서 다니는지 택시 타는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되는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면 속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뭐 에너지 데이터도 있을 거고 헬스 데이터, 의료 데이터도 많이 요즘 관심 많은데 의료 데이터도 있을 거고 뭐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금융권 데이터들, 뭐 은행 데이터, 증권 데이터, 카드 데이터, 보험 데이터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사의 있는 통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분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신 데이터라고 그러면 통신 요금을 얼마 쓰는지,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통신 요금이 연체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는 집 주소하고 직장 주소를 내가 핸드폰 가입했을 때 썼던 주소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있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있는 곳이 자택이에요. 그래서 바람 피는 거 금방 다 합니다. 집이 아니라 딴 곳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알아요. 통신사 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는 관심사 데이터를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 성형외과에 전화를 하면 성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학원에 전화하면 영어학원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 거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학교에 전화를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가 키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증권 앱을 쓰는지 아니면 뱅킹 앱을 쓰는지 여행 앱을 쓰는지를 보면 관심사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보험에 관심 있는 데를 쓴다 그러면 보험 상담 통화인데요. 보험 앱을 갖고 있는지, 은행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은행 대출 내역이라든지 증권 앱을 쓰고 있는지, 증권 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거기다 조사를 나오는 겁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세점은 통신 데이터 되게 많이 쓰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면세점에서는 문자 보내고 싶어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골프 많이 치시는데 통신사는 일주일에 4번 가면 골프장을 계속 4번 간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딱 해요. 근데 골프장에 25번 가잖아요. 그러면 캐디로 인식합니다. 정확히 위치 데이터 갖고도 직원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유통인데요. 유통도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건이 얼마 팔리냐 이걸 떠나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통회사들은 마트에서 파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 파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구축해가지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게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 데이터부터 커뮤니티 데이터 그리고 언론사 데이터 등등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게임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게임의 개선점이 뭐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정부나 기관 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규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한 전략적으로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게 대기업들만이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사소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업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어떤 사소한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자주 오는 이 광고 문자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이런 광고 문자가 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수십 통씩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 문자를 받는데 이 광고 문자는 롯데 면세점에 관련된 광고 문자인데 번호가 다 다른 거예요. 면세점에 관련된 건데 번호가 다 달라요. 핸드폰 번호, 이게 보내는 발신자 번호가 다 다른 거죠. 왜 다를까? 첫 번째는 면세점인데, 롯데 면세점인데 KB카드가 저한테 보냈어요. 왜 KB카드가 내가 면세점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것인가? 근데 앞에 봤더니 광고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롯데 면세점에 가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물건을 샀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롯데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거는 이제 정보성 문자라고 해서 광고랑 상관없이 무조건 보내는 문자예요. 그리고 물건을 샀더니 이렇게 해서 롯데 택배라는 곳에서 그 물건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왔죠. 보내는 거는 개인 핸드폰 번호가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관심사를 알아서 내가 면세점에 갈 것 같은 사람인지 알고 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다음에 광고를 하고 했을까? 제가 그리고 법적 기준은 뭔가 좀 공부를 해봤죠. 변호사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법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검증 좀 해주세요. 법을 검토를 해봤더니 데이터 마이닝처럼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50조에 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무조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다 보냈었는데 요즘은 동의 안 받고 보내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했겠지만 KB카드에 내가 동의를 해줬구나. 광고 문자 보내 동의를 해줬구나. 그래서 나한테 보내는 거구나 하겠죠. 근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내가 한번 동의를 하면 동의한 게 평생 갈까? 어찌까지 하는 건가? 그래서 파랑을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럼 정기적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시행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령까지. 깊게 들어갔죠. 법조인이 아닌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소송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시행령을 봤더니 62조 3항에 매 2년마다 해당 수신장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 2년마다 동의해 준 건 기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카드 가입할 때 한번 동의해 준 것 같지만 매 2년마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받았던 문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핸드폰 열어보시면 문자를 많이 쓰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G마켓에서 문자가 오고 봤습니다. G마켓에서 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2년마다 보내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확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안내 메시지 같거든요. 난 안내는 받아서 2년 전에 가입했다, 동의했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아무래도 다시 확인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 봤던 또 다른 문자를 봤더니 루이비통에서 저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2년 전에 마케팅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문자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면 2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법인 것 같아요. 나는 동의를 내가 별도 의사표시를 안 하면 동의 안 한 걸로 간주를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건가? 뭔가 이상해서 이제 법률적 자문을 부르죠. 변호사 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에 관련된 기준은 전 세계적인 기준은 EU에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GDPR이라는 거는 General Data Protection and Regulation 아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유럽에서 제정된 걸 하고 있는데 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유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회사가 다 미국 회사라든지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회사들이 미국 회사라서 미국 회사가 유럽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돈을 막 들고 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제재를 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 애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가 와서 데이터를 막 긁어갖고 돈을 막 긁어가니까 제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지금 글로벌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GDPR에 갔을 때 컨센트라는 데이터 동의에 대한 기준을 봤더니 모든 동의는 다큐멘터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광고에 대한 동의는 첫 번째 쓸 때는 모든 기업들이 그걸 동의한 걸 갖고 있겠죠.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다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보낸 기록은 있어도 내가 동의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요. 실제로 지난주에 BC카드사에서 과징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키사라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2년 후에 연장해 주는 건데 문자 보냈다고 신고하기 시작해가지고 키사에서 BC카드에 과징금 700만 원을 냈어요.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 법적 기준은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9월 달에 나온 건데요. 기사 보셨을 건데 구글하고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벌금을 1,000억을 먹었습니다. 과징금. 이유는 맞춤형 광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과징금이 1,000억이에요. 두 회사가 글로벌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과징금이 1,0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만 개 기업이 있죠. 그러면 과징금 시장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수십 조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벌금이 수조면 동의를 받는 시장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벌금을 먹은 내용은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명확하지 않게 동의를 받았거나 슬쩍 화면을 가려놓았다거나 메타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징금을 매기죠. 그렇다고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법무팀이 없고 그냥 사업을 했을까요? 법적 검토 충분히 했죠. 근데 기업이 생각하는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하는 법적 기준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은 데이터에 보호되는 기준이 다른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기업들은 어떻게 데이터 동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저렇게 보면 마케팅 수신 동의하시면 스타벅스 드립니다. KB에서도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커피 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도 마케팅 수신 동의하시면 쿠폰 드립니다.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동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의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이 계속 떨어지고 스타벅스 한 잔은 더 이상 동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대충 안 받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동의를 다시 확인하면 대부분이 다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활동하는데 너무 큰 장애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거를 알면서 안내를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 삼성생명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롯데라든지 SSG라든지 그런 곳들에 가서 개인정보위원 여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 이 부분, 2년에 대한 내용들이 불법 요소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대표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조만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 마이닝을 끝내고 설계를 한 다음에 전략을 짰죠. 그러면 기업들이 더 손쉽게 데이터 동의를 받게 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동의를 받고 스타벅스 하나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업들 여러 개를 모아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더
큰 공가의 리워드를 제공하면서 동의를 받게 되면 동의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기업 담당자들이 맨날 홈페이지에나 어디에서 광고 때리고 이벤트처럼 하지 말고 마케팅 자동화 기술을 써서 자동으로 데이터 동의가 때가 되면 자동으로 동의 받게끔 해서 기업의 담당자들을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동의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매달 내가 이 서비스에 들어오면 매달 어디에서 가입을 하는 게 나오고 이번 달에는 어디를 동의할지 철회할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은 저는 들어와가지고 나 철회하고 싶어. 들어왔더니 여기 SK텔레콤, 라이너생명, 마켓컬리가 이번 달 제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철회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철회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갖고 나는 지금 매달 나가는 넷플릭스 요금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무분별하게 오는 광고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함으로써 통신 요금이라든지 OTT 서비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주고 기업은 지금 나가는 비용 정도의 그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훨씬 높은 동의율을 얻을 수 있어서 양자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기업별로 5,000원, 5,000원, 5,000원 받아서 한 달에 3개 정도만 동의하시면 1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마련합니다. 대신 저희는 어디서 수익을 얻냐면 KT 알파 같은 이 회사에서 서비스를 20% 할인받은 걸로 사오기 때문에 이익률이 20% 정도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이 시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시장에 대한 규모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연간 해야 되는 동의가 100억 건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무슨 100억 건이나 되느냐 하는데요. 동의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한 번 동의하면 모든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의 목적별로 다 동의를 따로 받아야 돼요. 마케팅 수신 동의 별도로 받아야 되고 맞춤형 광고 동의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3자 광고 동의 별도, 마이 데이터 등록, 의료 데이터 활용 등의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의료 데이터, 의료 쪽에서도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료 데이터에 대한 동의도 내가 내 환자에 대한 진료 내역이 진료에 활용하느냐 동의하는 동의도 해줘야 되고 논문에 게재할 텐데 써도 되겠느냐 동의 받아야 되고 이제는 뭐까지 받아야 되냐면 AI로 학습하는 데 쓰겠다 별도 동의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난 한 번도 AI에 쓴다라는 거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의 건수라는 게 증가하는 목적으로 또 받아야 되고 매체별로 또 받아야 돼요. 이메일은 이메일 따로, 카톡은 카톡 따로, 문자는 문자 따로, FC는 FC 따로 또 따라 받아야 되고 내가 한 사람인데 핸드폰이 2개잖아요? 2개 따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핸드폰 2개 한꺼번에 동의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 2개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핸드폰 대수는 국민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건 이상의 막 동의를 우리는 해야 되고 동의의 건수는 계속 늘고 있죠. 최근에는 얼마 전에 아마존이 영국에서 소송을 당했어요. 1조 5천원짜리 소송을 당했는데 뭐냐면 상품 추천을 했다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쇼핑몰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 추천해주는 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져서 내 동의도 없이 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왜 상품을 추천하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상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있느냐를 박탈했다라고 소송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품 추천도 아마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100억 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유료 시장은 한 30%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정해진 내용인데 그 30억 건 정도가 유료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 쿠폰을 보낸다든지 할인 쿠폰을 보낸다든지 커피 쿠폰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발송이 되고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그 중에서도 10% 써서 전체 100억 건의 10%가 아닌 35억 건의 유료 동의 10% 3억 건을 잡는 거죠. 그러면 3억 건이 있는데 건당 5천 원이라고 치면
시장은 1.5천 이 정도 시장이 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생길 건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글로벌을 아직 계산이 안 됐고 국내 시장만 계산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내년도 목표는 이제 100개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개의 기업을 목표로 해서 100개 기업들이 평균 한 700만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고 그 중에 3%가 이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기업당 21만 건 정도의 동의가 일어났는데 21만 건 곱하기 100개 기업 하니까 2,100만 건이 되겠죠. 거기에서 5천을 했더니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되게 큰 것 같지만 삼성생명이 21만 건 하면 동의에 10억을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삼성생명이 아니면 BC카드가 쿠팡이 10억 원 정도 마케팅 비용에 10억 원 쓰는 것은 당장 팀장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100개 모였더니 이제 1,000억이 되는 거죠. 저희가 목표는 2025년까지 1,000개 기업을 회원으로 모아서 그 동의 전체의 3% 정도만을 저희의 사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매출은 이제 1조, 영업이익은 한 1,000억이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후발주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경쟁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특허나 법적인 것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데이터 서비스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앱은 이렇게 공공기관 불편 데이터라는 걸 수집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있고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사용 동의 서비스를 하는 걸 이제 주력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Q&A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는 광고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저한테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SK텔레콤은 이렇게 라이나 생명 광고를 이제 SK텔레콤에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죠. 왜 동의도 안 받고 광고 문자를 보내냐? SK텔레콤이 보내냐? 그런 컴플레인 전화가 오게 되면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올라가면 담당 부서가 이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마케팅 동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링크를 삽입하면 좋겠다. 그 링크를 우리 회사 서비스 넣으면 자기는 CS 건이 주니까 좋고 우리 회사는 바로 링크가 넘어가가지고 고객사한테 홍보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홍보는 고객사가 보내는 문자에 링크를 집어넣어서 우리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광고비를 줄여가면서도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DB로 활용해서 문자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리워드를 주면 광고 동의를 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것인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핸드폰도 약정 할인 없이 그냥 쓰시는 분이에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돈 많아가지고 핸드폰도 나는 할부도 안 해. 동의 같은 거 절대 안 해. 약정도 안 해. 그런 분들은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SKT 회원이 2,900만인데 그 중에 1,700만 명이 3자 광고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자 광고 동의라는 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SKT에서 보험사 광고하는 거 오케이. 요금 할인해주면 동의 광고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1,700만 명이 있어요. KT 1,000만 플러스 1,000만에서 3,700만 명이 제3자 광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만 3,700만이고요. BC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다 마케팅 3자 광고 동의한 사람 회원들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자 광고 동의를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다. 검증된 숫자입니다. 후발업체의 경쟁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API로 기업들하고 준비 다 연결시켜버리면 후발업체가 들어가서 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로비해서 들어가겠죠. 우리가 매출을 일조하고 수익을 추정되는데 이걸 혼자 먹으라고 냅둘 사람은 없으니까 막 달려들 텐데 이 사업의 핵심은 법적인 거라서 기업의 법무팀 담당자가 신규 회사랑 계약을 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업체고 저희가 특허를 내는 게 있고 그거 갖고 후발업체들하고의 법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1, 2년 동안 소송에서 저희가 질 때까지 1년 동안에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사업은 1, 2년 동안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로 후발업체 경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는 서비스 이름은 마동섭이라는 건데요. 마케팅 동의, 마이데이터 동의.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마동섭이라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마동석 씨의 모델을 써서 마동석 씨가 나와서 빡! 치고 나와서 누가 동의도 안 받고 광고를 해! 뭐 이런 걸 할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비전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사업 계획을 잘 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케팅 동의를 다 받아주는 서비스가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큰 기업들이 다 고객사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 그러면 데이터 마케팅의 모든 플랫폼이 되게 확실하고 여기에서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더라도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특허 출원을 냈는데 특허 출원에서 이제 변리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허 출원을 냈더니 검토하고 돈이 되시겠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 보셔서 마케팅 동의 계획이라고 쳐보시면 하나도 안 나와요. 없어요. 없는 거기 때문에 신규 비행 자체로 가능하지 거죠. 만약에 누가 하고 있었으면 하고 있는 사업이면 신규 비행밖에 안 되는데 검색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없던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변리사에서도 이건 충분히 특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해외 유사 사례가 있는가? 해외 유사 사례가 봤을 때 저희는 데이터 동의 플랫폼인데요. 미국에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동의 플랫폼인데 이거는 뭐라 어쩌면 클라우드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분석하고 AI 하는 것까지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회사는 저희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해외 유사 사례 하도 없어서 찾아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0조입니다. 글로벌 넘버원이고요. 근데 아직도 이 회사는 아직도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도 되고 시장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끊어드리기 좋겠지? 네, 5분 정도? 그러면 너무 이제 저희 회사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저희 회사 말고 여기 계신 분들도 데이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간략한 사례 하나만 보여드려서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이코노미 중에서 저기 데이터 부분이 동의가 저예요. 근데 데이터 산업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발전소예요. 데이터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 올려있는 데이터를 동의를 받은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이코노미 중에서 데이터 동의 시장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동의송 시장은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다른 영역에서 하셔야 되는데 센터나 클라우드나 이런 건 경쟁이 많은데 이쪽 전기 쪽이 하나가 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기사들이 나오죠. 전기가 부족하다. 유럽도 부족하고 중국도 부족하고 미국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전기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면 전쟁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각국 나라에서는 언제나 발전을 예측해서 발전소를 짓는데 데이터 시장을 감안을 너무 덜 했어요. 데이터 시장에 사용되는 전기 양을 예측을 잘못했어요. 지금 데이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산업 전기의 10%입니다. 산업 전기의 10%가 데이터에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걸 예측 못해가지고 발전소는 한번 지으려고 그러면 5년 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측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전기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없는 데는 데이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 상하하고 석탄 발전소 화력 현황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화력 발전소는 이제 수도권에 안 있었죠.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 지금 민원이 아주 심하니까 대부분이 동쪽,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 송전 시설이 없어요. 2022년, 23년 동안에 강원도에 발전소 3개가 오픈해요. 화력발전소 3개가 오픈해야 되는데 송전 시설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좀 민간 발전소에다가 소송한다고.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이 수도권에 다 모여 있어요. 강원도에는 춘천에 달랑 몇 개 있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제가 전기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있어야 할까요?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마이닝을 깊게 하시면 아마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두 번째 강의가 끝나고 같이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은 대표 준비 좀